선생님, 어머니는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 눈앞에 살아계신데요? 서류상으로는 3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군가의 서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서명, 아드님 이름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된다. 요양원 3층, 희미한 오후 햇살이 스며드는 복도 끝방. 하얀 시트 위에 누운 노인은 미약한 숨소리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정희 79세. 교직 생활 40년을 마치고 아들 부부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였다. 처음엔 잠시 요양이라 했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아들은 재산 문제를 정리한다며 어머니의 모든 법적 권한을 대리인 명목으로 위임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의는 믿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나 오늘 사회복지사가 건넨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요양원 명부에 있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사망자였다. 그녀의 재산은 이미 매각되어 아들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진실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다. 살아서 나가겠다고. 그리고 직접 용서할지 말지 정하겠다고. 요양원은 늙음의 정거장이었다. 누군가는 끝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다시 삶을 준비했다. 정희는 두 번째 부류였다. 몸은 쇠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녀는 조용히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다. 면회 일자, 통화 내용, 간병인의 진술, 그리고 서류 위조 정황을 입증할 단서들. 요양원 간호사 윤 간호사는 정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지만 정의의 의지는 확고했다. 법으로 배신당했으니 법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전은 또 있었다. 며느리 김수진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꽃다발 대신 계약서 한 장을 들고 그녀는 고백했다. 남편이 부도 위기에 있었고 자신이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잡았다고.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고. 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수지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간이니까 빌어야겠다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밖 석양에 닿아 있었다. 그 빛이 사라질 때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였다. 밤이 깊어갔다. 정희는 침대 옆 노트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용서는 약한 자의 특권이 아니다. 진실을 아는 자의 권리다. 법정에 선 죽은 자. 서울 서초동 법원 오전 9시 40분.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길게 번졌다. 오늘은 사망자 박정희의 이름으로 열린 첫 재판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녀는 직접 앉아 있었다. 세상이 죽었다고 단정한 노인은 회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다. 재판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서류상 사망자가 증인석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낡은 손가방에서 병원 기록, CCTV 사본, 주민센터 방문 기록을 꺼냈다. 매달 받은 진료 기록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법정은 술렁였다. 기자들은 즉시 펜을 들었다. 죽은 어머니, 아들이 만든 서류 속에서 살아 돌아오다. 3개월 전
정희는 요양원 간호사의 도움으로 변호사 이태성을 만났다. 그는 한때 아들의 대학 선배였다. 사건이 쉽지 않다는 그의 말에도 정희는 단호했다. 복잡하게 하라고, 그 복잡함 속에 진실이 있으니까. 태성은 그녀의 의지를 보고 사건을 맡기로 했다. 그날부터 죽은 자의 귀환이라는 싸움이 시작됐다. 아들 김도연은 처음 소장을 받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러나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요양원 CCTV 속 분명히 살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증언대에서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람은 손해를 봐도 속이지는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들의 어깨가 떨렸다. 법정 안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망신고는 이미 3년 전에 완료되었고 그 사이 정희의 재산은 아들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법적 권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태성 변호사는 법리로 맞섰다. 사망신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명백한 위조 및 공문서,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는 명확했다. 서명은 도연의 필체였다. 그 순간 도연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희는 법정의 소음을 등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법의 이름으로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건 이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끝내 버려진 어머니의 공허였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아들을 용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용서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지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은 아니라고. 그 말은 곧 기사 제목이 되었다. 밤이 되자 정희는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창밖엔 눈이 내렸다. 그녀는 흰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건 그 아이의 진심을 듣는 일뿐이라고. 진실의 무게. 요양원 복귀 3일째. 겨울비가 멎자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정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법정은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심판대 위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면회를 오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 김수진이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아닌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변호사가 돌려달라고 했다며 집이 어머니 명의로 복구되었다고 전했다.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의 손등에 시선이 멈췄다. 예전에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갔던 바로 그 손이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다. 도연의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고 자신이 도장을 찍었다고. 사망신고도 재산 위임도 모두 자신이 했다고. 남편이 알면 자신을 떠날까봐 무서웠다고.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결국 사랑 때문에 자신을 죽인 거냐고 물었다. 수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요양원 마당에는 아이들이 방문객을 기다리며 뛰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는 말했다. 한 짓은 용서받기 어렵지만 솔직함은 사람을 구한다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수지는 울음을 삼켰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 증오와 후회의 경계가 흐려졌다.
며칠 후 정희는 기자의 인터뷰를 받았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다. 억울하다기보단 살아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용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욱 명확하게 답했다. 용서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과제라고. 그 대답은 담담했지만 묵직했다. 그녀는 용서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남았다. 밤이 되자 아들이 요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정희는 놀라지도 않았다. 도연은 말이 없었다. 그의 손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나를 죽이려 했느냐고 물었다. 도연은 모르고 방관했다고 답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방관이 더 무섭다고 알면서 외면한 건 적극적인 죄라고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앉았다. 이제 가라고, 진실을 봤으면 됐다고.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정희는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창밖의 새벽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정희는 수첩 마지막 장을 찢어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배신으로 죽지 않는다. 거짓으로 산다. 그녀는 그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수시는 김도현, 발씨는 죽었던 사람. 다음 날 정희는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폐암이 재발했다고.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럼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녀는 침대 옆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끝까지 진실하게 사는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시작이라고. 매화꽃이 지는 날, 3월의 새벽, 요양원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꽃잎 하나가 창틀을 스치며 정희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살아있는 것과 시든 것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의사는 폐암이 전이되었다고 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법적으로 한 번 죽은 사람이었다.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었다. 며느리 김수지는 거의 매일 요양원을 찾아왔다. 이제는 변명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조용한 손길로 정희의 식사를 챙기고 이불을 정리했다.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다는 수진의 말에 정희는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버릴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다고. 수진은 도연이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산다고 전했다. 매일 법원 근처로 출근하면서도 어머니 뵙기 무서워한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것도 버리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그걸 증오로 바꾸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요양원 방송에서 70년대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정희는 나지막이 따라 부르다 웃었다. 참 오래 살았다고.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게 아니다. 나를 무겁게 했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일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창가에 서 있는 사람, 아들 도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연은 검사 결과를 들었다며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정희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다 끝내면 된다고. 도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았다고. 자신이 잃은 게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걸.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깨달았다면 됐다고. 이제부터라도 진실하게 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사람은 누가 울어주지 않을 때 죽는 거라고. 며칠 뒤 정희는 변호사 이태성에게 전화했다. 재산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고. 요양원의 말이다. 나 같은 노인들, 버려진 사람들이 많다고. 태성이 대단하다고 하자 정희는 답했다. 아니라고. 그냥 미안해서라고. 자신도 젊을 때 부모님 곁에 오래 못 있었다고.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썼다. 도연아, 사람은 실수로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건 용기야. 나는 너를 용서한 적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진실하게 살기를 바란다. 편지는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다시 창문을 열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다. 이제야 조금 가벼워진다고. 그날 밤 정희는 평소보다 깊게 잠들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수진이 조용히 불을 끄고 속삭였다. 감사했다고. 요양원 방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향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 같았다. 그리고 봄은 다시 온다. 4월의 새벽. 요양원 복도에는 환한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간호사는 정희의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치 긴 숨을 내쉰 듯 멈춰 있었다. 평온한 얼굴, 주름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편지 위에는 매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편히 쉬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오열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오래, 아주 오래 머물렀다. 도연은 오후가 되어서야 요양원에 도착했다.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편하게 가셨다는 그 한마디만이 귓가에 남았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는 것 같았다. 눈가의 주름, 손등의 검버섯,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말들. 그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눈물조차 그녀의 손끝처럼 말라 있었다. 이틀 뒤 소박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요양원 관계자 몇 명, 수진, 그리고 도연이 참석했다. 꽃다발 대신 정희가 남긴 매화가지들이 관 위에 올려졌다. 영정 속에 그녀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도연은 손에 든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사람은 누구나 2번 죽는다고.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또 한 번은 잊힐 때라고. 그녀는 아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으니. 삶 안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이 남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이별이었다. 며칠 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기부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박 선생님은 참 단단한 분이었다고. 서류를 정리하던 도연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느냐고. 태성은 답했다. 이제야 내 삶이 가벼워졌다고 하셨다고.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에 깊게 남았다. 시간이 흘러 봄은 끝나고 여름이 왔다. 도연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정의장학회. 요양원에서 자란 아이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곳이었다. 개소식 날, 하늘에는 매화 대신 하얀 구름이 피어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다고.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고.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안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벌이 아니라 책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청중 속에서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 여정을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사람의 삶은 용서로 완성된다. 그는 그 문장을 따라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요양원 마당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의 손으로 가지가 정리되고 새순이 자라났다. 꽃은 다시 피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 향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이름으로. 정의의 삶은 그렇게 끝났고 또 그렇게 계속되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